자, 에릭 프롬이 이제 이러한 정신혁명을 통해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혁명적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왜 혁명적 인본주의라고 붙였냐면, 이 인본주의가 이제 영어로는 휴머니즘 아니겠습니까? 휴머니즘인데 이 인본주의 이거를 또 미국에서 주류 심리학계에 가져다가 썼어요. 아시다시피 인본주의 심리학이라 있죠? 휴머니즘. 메슬러, 뭐 로저스 이런 사람들이 주창했던 심리학입니다. 한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이제 사그라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인본주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프롬은.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빼고 좀 그 당시 대중의 입맛 혹은 미국 사회에 통용될 정도의 내용들만 갖다 썼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인본주의가 아니고 그거랑 똑같이 불리면 싫고 혁명적 인본주의라고 따로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휴머니즘은 뭐냐면 모든 것의 최상의 가치는 인간으로 놓는 것. 뭐 이런 거죠. 모든 사회 경제적 조치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는 항상 인간일 것. 이런 점에서 보면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소에 했던 지론이 뭐죠? 사람 사는 세상이죠. 이게 다 뭘까요? 결국엔 이거를 반영하는 구호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릭 프롬만큼 딱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주장을 안 했다 쳐도 그림 자체는 그렇게 그린 거죠. 노 전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최상의 가치에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릭 프롬은 이 사람이 최상의 가치가 돼야 되는 것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탄생을 완성시키고 인간의 인간화를 완성시키는 것을 역사적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게 기존의 어떤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나 서구의 이제 사회주의 혹은 진보 쪽과 많이 다른 겁니다. 그쪽은 대체로 어떤 걸 많이 주장했냐면 물질주의를 많이 주장했거든요. 풍요로운 거,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월급 많이 받는 세상? 간단하게 뭐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걸 주장했다면 에릭 프롬은 그게 목적이 되면 휴머니즘이 아니라는 거죠. 휴머니즘의 목적은 인간의 탄생을 완성시키고 인간의 인간화를 완성시킨다. 이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결국 인간을 완전한 사회적 존재, 에릭 프롬이 자주 이제 애용하는 개념인데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 발전시켜서 사람을 최상의 높이로 올려 세워야 된다. 이걸 하는 게 인본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뭐 좋은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오늘부터 노세요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더 발전된 인간, 더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서 인간을 최상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 결국 휴머니즘의 목적은 인간의 완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성시키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인간 본성을 사랑하고 그것을 최대한 발양시키자는 사상을 혁명적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제 프롬은 얘기를 했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혁명적 인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신혁명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보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진보운동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경우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보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또 진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진보에 대한 이 상반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뭘까요? 우선 첫째로는 그 계급적 차이죠. 그러니까 진보라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거를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쪽으로. 보수는 어떤 거예요? 체제 유지 아닙니까? 지금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죠. 그러면 기득권자들은 어느 쪽이 될까요? 주로 보수가 됩니다.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고 싶죠. 바꾸면 손해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그래서 이게 계급적 차이가 영향을 미쳐요.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보통 그 없는 사람들, 뭐 노동자, 농민 이런 민중 쪽은 진보적 입장을 갖게 되고 그걸 지지하는 쪽이고 대체로 반면에 보수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 쪽을 지지하게 돼 있죠. 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하나 더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토대고요. 현실적으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진보를 지지하려면 뭘 믿을 때 이 진보를 믿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믿을 때죠. 이제 내가 없이 사는 사람이긴 한데 인간들을 못 믿겠어요. 주변에 보니까 다 도박만 하고 거짓말만 치고 이 인간들이 도대체 좋은 세상이 오면 착하게 살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혹은 촛불 들고 나설 거라는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진보를 믿겠어요? 절대 안 믿죠. 인간 자체를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에릭 프롬이 지적한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 결과 확신하게 된 것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진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인간에 대한 태도가 이제 신뢰가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뭐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착한 사람을 경험했던 사람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중에 하나라도 착하면 되고요. 엄마 아빠가 다 문제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하나. 혹은 이웃집 아저씨 등등 뭐라도 한 명 경험을 해야 돼요. 장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부님 등등 한 명이라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아, 인간에게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변화를 믿지 못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진보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설사 일순간 동의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엔 포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릭 프롬이 얘기한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역사를 통틀어 진정한 의미의 진보적인 모든 운동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신뢰야말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설사 그 사람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어렵게 산 사람이라도 어릴 때 부모가 학대를 하거나 사랑을 안 주거나 주변에 좋은 사람 못 만나고 자랐다. 별로. 이상한 놈들만 막 이제 하고만 놀면서 자랐다. 그럼 어른 돼서 어때요? 인간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로 믿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흑수저 출신인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점점 진보 쪽으로 이동하죠. 나중에 정주영 회장이 쓴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서전에서 이미 90년대 미국식 자본주의는 문제가 많다. 북유럽형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년에 뭐 해요? 통일운동 하잖아요. 그런 거 왜 했겠어요? 돈 때문에 했겠습니까? 옳은 일이라고 믿고 점점 그쪽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학식이 짧고 깨우침이 좀 늦어서 늦게 시작했을 뿐이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진보로 이동했던 겁니다. 서서히. 뭐 하나의 또 예를 들자면 정주영 회장이 얼마나 그런 쪽의 입장이 밑뿌리가 흑수저냐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베르사유 궁전 있잖아요. 프랑스. 거기 가서 그걸 처음 보고 정주영 회장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러니까 혁명이 일어났지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휘황찬란하니까. 그 시절에 이걸 지으려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야 너무 좋다 이런 데 살고 싶다가 아니고 야 이거 지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무의식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이 돼줘야 이 진보에 대한 이제 지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결국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도 관련이 있죠, 당연히. 앞에서 계속 그 자기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사실 출발하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라는 게. 나에 대한 신뢰부터 출발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나는 지금 인간 본성이 많이 상실돼 있어요. 나도 막 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돈만 밝히고 그냥 뭐 그냥 그러르하게 살고 있고 저항도 못 하고 막 비굴하게 살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본성에 맞는 삶이 아니죠. 인간 본성에 맞는 삶은 아닙니다. 근데 나한테 그런 인간 본성 자유를 추구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 또 돈이 아닌 진정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약화되어 있거나 억눌려 있어서 그렇지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죠. 나도 인간이고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한은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인간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프롬이 얘기하는 건. 나한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자유를 원하고 있고 지금
나도 더 생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나도 이웃과 사랑하고 도와주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지향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자각하고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인간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사랑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자기 긍정이고 자기 신뢰 아닙니까? 나에게 인간 본성이 살아있다 아직. 고로 나는 인간을 신뢰한다. 나를 신뢰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긍정, 자기 사랑, 자기 존중 이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같은 계열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인간 본성이 있다 아직까지 나에게 완전 상실되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 그거 회복시킬 수 있다. 자기 긍정이 되죠. 그러면 자기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인간 본성을 사랑하는 게 날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인간 본성을 잘 살려내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자기가 자랑스럽겠죠. 존경스럽고. 그게 자존감 아닙니까? 자기 존중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긍정, 사랑, 존중 단계로 올라가는 거고 자존감은 그런 점에서는 좀 높은 감정이에요. 자, 에릭 프롬이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뭐 아무나 진보 운동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인간 본성, 나의 인간 본성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한테 인간 본성이 그거를 긍정하고 사랑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누구나 진보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에릭 프롬이 얘기한 건전한 사회는 뭐냐? 뭐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 사회. 두 번째는 절대 다수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 이 건전한 사회가 된다 그래서 정신병자 하나도 없고 이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상한 사람이 많잖아요. 다수라고 하면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근데 하여튼 절대 다수가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회. 소수의 문제는 있더라도.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사회. 이 세 가지가 될 때 이건 건전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 사회라는 것은 이제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을 드리고 에릭 프롬이 강조한 것은 이걸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권력과 자본을 민중이 직접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절대 다수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 이것은 이상사회 혹은 건전한 사회의 조건이 생존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한 생존. 즉 의식주 보장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의식주 보장은 병든 사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장해 주는 곳은 감옥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옥 옷 줘요 꼬박꼬박. 요새 시설도 많이 좋아졌어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옛날에는 굉장히 시설도 좋았어요. 옷도 주지, 그 음식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주거지 안정돼 있죠.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경비원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만 따지면요 감옥도 된단 말 보장이. 근데 인간이 그거를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 얘기하는 게 모두에게 의식주 보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건전한 사회가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에릭 프롬 개성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장해주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근데 감옥은 어때요? 그게 안 되죠. 모두 다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공간이 아니고 거기는 오히려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것은 이제 이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계속 나와요. 이게 자본주의가 워낙 이제 혼란을 겪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준은 뭡니까? 사실 인간 본성이에요. 이것도. 왜냐? 인간 본성에 철저히 부합되고 인간 본성을 더 잘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는 어때요? 지속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너뜨립니다. 도저히 못 사니까 거기서. 그래서 지속 가능성도 결국 인간 본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릭 프롬이 이제 건전한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고요. 이 건전한 사회의 특징을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를 찍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사람이 뭐
인간의 모든 일의 중심이고 모든 정치 경제 활동은 인간의 성장이라는 목적에 종속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지금 심하죠.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이런 게 심하죠. 그러면 이거를 줄이는 것이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자, 경제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러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자들이 뭐 기업체를 빼서 외국으로 나갈 거라느니 뭐 등등의 어제 뭐 여러 가지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판단 기준을 뭐에 둬야 될까요? 사람의 행복에 그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 본성 실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격차를 줄이는 것은 뭘 가져옵니까? 즉각적으로 관계를 개선시키죠.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한 명은 100만 원 받고 한 명은 50만 원 받으면 두 사람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좋을 수가 없죠. 근데 그 격차를 줄여요. 90만 원 대 80만 원으로. 그러면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집니다. 그 정도 차이면 좋아져요. 90만 원 받은 사람이 5만 원 쏘면 돼요. 10만 원 써도 되고. 안 쏴도 그 정도는 돼요. 차이를 좀 있어도. 근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면 서로 껄끄러워져요.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많이 받는 사람은 두 가지인데, 인간성이 좀 더러운 사람은 우월감에 가득 차겠죠. 나 잘났어. 너랑 안 놀 거야. 그래서 벌어지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도 벌어지는 게 불편해요. 혼자 많이 받는 게. 그래서 그 사람 피하려고 합니다. 길 가다가 거지를 보면 피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꼭 더러워서 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싫어서 피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대체로 불편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가슴이 아프거든요. 선량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서 가서 그냥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매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 피합니다. 가슴이 아파서. 그랑 비슷해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일을 했는데 나는 너무 많은 보수를 받고 이 사람 너무 못 받았다면 그 사람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면 어떤 경우라도 관계가 벌어집니다. 인간성이 좋고 나쁘 상관없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건 나쁜데, 좁혀지면 그런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관계가 빨리 회복돼요. 그러면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어때요? 인간의 행복 혹은 인간 본성의 실현과 직결되는 문제죠.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의 동기인데 이게 실현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보자면 논쟁의 중심 포인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리프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모든 일을 중심에 사람을 놓고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돈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고 추진할 때 사람을 중심에 놓자. 그게 건전한 사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활동, 이것도 인간의 성장이라는 목적에 종속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요, 읽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읽었냐면 우리나라 정치인이 쓴 것 중에 하나를 읽은 것도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쓴 자서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게 나섰는데, 그러니까 의문을 품더라 이거죠. 왜 꼭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힘든데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는 타당해요. 그리고 에리프롬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한 게 바로 이거죠. 인간 성장이라는 목적에 부응하지 않은 경제 성장은 필요 없다는 것이고, 저는 뭐라고까지 페이스북에다 썼었냐면 인간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 성장은 악이다라고까지 규정했습니다. 그건 악으로 규정해야 된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 중심의 성장, 사람을 위한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건전한 사회이고, 두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양심적인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사실 다른 게 안 돼도 요것만 돼도 사람이 좀 살 수 있어요.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살면서 보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사람이 말이죠, 무조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막 한다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 못 본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김구 선생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데 대해서 화가 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이 나보다 잘난 거 못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친일파가 우리보다 더 잘나서 사회적으로 높은 대접을 받고 있는 거 보면 짜증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 도덕성이라는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뭐 최근에는 동물도 뭐 조금 불공정성에 항의한다, 늑대도 이런 뭐 연구 결과도 얼마 전에 나왔던데 무리 생활을 하니까 이제 불공정성에 항의하더라. 사람도 이 불공정성에 엄청나게 민감한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심리학책 읽어보시면 이건 잘 아실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어쨌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양심적인 사람이 높은 평가를 못 받는 경우,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는 우리는 진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돼도 저는 사실 사회가 상당히 건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돈이 아니라 양심적인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더라. 정말 가난하지만 청렴결백하게 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높은 평가를 받고 돈은 많지만 못되게 사는 놈은 인간 쓰레기 취급받더라. 이러면 우리가 살만해요, 그나마. 돈 많이 안 벌고 싶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거꾸로 돼 있죠. 양심이 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돈만 많으면 무조건 높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이건. 그래서 에릭 프롬이 이거를 특별히 주장한 이유는 바로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 도덕적 민감성이 엄청나게 강하고 한국인들은 특히 강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 그래요. 이런 민감성이. 불공정성이라든가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제일 민감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그 이유를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음에 설명드리고 기회가 되면. 세 번째로 공동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는 사회라는 것인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해야 어떤 식의 구호가 가능하냐면 하나가 전체를 위하여, 전체가 하나를 위하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얘기하면 딱 그러죠. 그거 북에서 쓰는 구호 아니야? 야, 사람들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자유한국당 당원이 있으면 저한테 너 종북이지 이랬을 겁니다. 북에서 쓰는 말 썼어. 근데 이 말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말을? 덴마크네, 덴마크. 덴마크 가면 협동조합 앞에 다 붙어 있어요, 이 말이. 그리고 원래 이 말이 나온 곳이 덴마크입니다. 뭐 그런 거 자체가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 덴마크 협동조합에서 처음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래서 덴마크는 협동조합에 돈을 얼마를 투자했던 1인 1표예요. 돈 더 많이 내면 투표권 더 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들 평등한 관계에서 거기를 운영해요. 그러면 덴마크 협동조합은 벌었을 때 아주 공정하게 부를 또 분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그게 곧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나를 위한 일은 곧 또 공동체 이익이 되겠죠. 이게 완전히 통일되겠죠. 그러면 서로 사이가 좋게 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공동체 이익과 개인 이익이 일치하는 사회인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게 왜 잘 안 됐냐면 소위 이제 그 지도자 혹은 사회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가 열심히 일한 거를 사람들이 일한 거를 다 혼자 먹었기 때문에 개인이. 그래서 이게 안 된 겁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야구팀인데 선수들이 각자 정말 팀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승상을 받았더니 감독이 혼자 갖고 먹었어요, 다. 그럼 어때요? 이 선수들이 그다음부터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팀을 위해 뛰겠다 그러겠습니까? 야, 내 거를 챙겨야 되겠다. 감독이 번트대 그러면 안타 치고 막 그러겠죠? 지시를 어기고 자기가 일단 타율을 올리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즉 공동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이 믿음이 깨지면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의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그 신뢰가 형성돼야 돼요. 내가 국가의 세금을 쫙 낸다. 국가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그럼 다 나한테 돌아온다. 해야 이게 이제 통하는 건데 이제 북유럽 같은 나라가 이게 성공한 나라입니다. 신뢰사회. 세금 많이 내는 거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세금 그렇게 많이 내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 제가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국가의 도움으로 왔다. 내 돈 쓴 게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도 내 세금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사람들. 억울하지 않다 이거죠. 그게 신뢰거든요. 내 돈을 내면 이게 다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나를 위해 쓰이고
공동체에 쓰인다. 따라서 나는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금을 내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세금 내라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싶고 누가 먹으려고. 불신이 어마어마하죠. 받은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는 불신 사회죠. 그래서 복지제도 같은 거 안 돼. 증세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돈 나를 위해 쓴다는 말을. 이게 이제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신뢰사회가 돼야 가능한 거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게 꼭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 사회가 서로 돕고 사는 분위기가 안 생겨요. 서로 믿고. 네 번째로 이제 계속 에릭 프롬이 강조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개성화된 사회. 즉 인간혁명이 성공해서 정신개조가 계속 성공해서 모든 사람이 발전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성적 사고 능력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 우수하고 문화적 소양이 뛰어나고 이런 훌륭한 존재로 발전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건전한 사회는 무지한 대중에 의해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발전된 인간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개성화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집단적이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문화혁명 같은 거를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이 문화생활 중에 두 가지를 강조했죠. 집단적, 그 다음에 건강한. 네, 집단적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집단예술이라고 에릭 프롬이 나중에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 집단적 문화생활을 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정신건강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 4명이 노래방에 갔어요. 한 명이 부르는데 그 노래 아무도 몰라요. 또 누가 다음 노래 부르는데 3명이 또 몰라요. 이런 상황하고 한 명이 부르면 다 알아요, 그 노래.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같이 노래를 합창할 때 어떤 게 더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후자죠. 그렇죠. 서로 자기만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이건 집단적인 문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혼자 노는 문화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저 사람은 싫어한다. 내가 싫어하는 거는 저 사람이 좋아하더라. 이런 거는 벌써 사회가 균열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가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고 이해관계가 통일되기 시작하고 이러면 어때요? 문화가, 집단 문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응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 나가서 같이 어울릴 때 어땠어요? 괴로웠어요? 같은 노래 불러서? 다 빨간 옷 입어서 힘들었어요? 혼자 흰 옷 입고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빨간 옷 입고 노래 부르고 할 때 즐거웠죠. 왜?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집단 문화의 위력이고 이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게 있어 왔던 민족입니다. 뱃노래든 노동요든 항상 집단적인 노래가 있어. 아리랑도 있었고. 이걸 발전시켜 왔는데 요즘엔 별로 없어요. 이제 점점 해체되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아는 노래 우린 몰라요. 그죠? 우리 노래는 또 젊은 세대가 모르고 또 이쪽 집단이 좋아하는 노래는 이쪽 사람들이 모르고 이쪽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는 이쪽 사람들은 안 하고 뭐 이런 식이 되죠. 이게 점점 사회가 파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증거죠.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은 건강한 사회, 건전한 사회는 집단적 문화생활이 풍부하게 유지되는 사회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문화생활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문화생활은 사실상 문화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고 소비 아닙니까? 소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들, 극장 가서 보는 영화들 다 뭐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헐리우드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대자본이. 직접 영화 제작에 참가한 사람은 거의 없고 또 뭐 뮤지컬이든 뭐든 다 문화 상품들을 소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 문화 활동에 참가하는 건 아니죠. 그 주체로서. 그래서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딱 한 번 이런 시도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80년대입니다. 이게. 민주화운동이 폭발했던 80년대에 소위 민중문화라는 게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 민중문화는 전형적인 집단 문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대학생이면 다 알아요. 아침이슬. 아침이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무슨 상록수.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운동 가요였는데 뭐 다 알아요. 시민들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 할 때 보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민중문화운동이라는 것이 어때요? 오히려 대중문화판을 영향을 주죠. 나중에. 노래방에 막 들어왔죠. 요즘에는. 근데 그러지 않고도 가수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문화 자체의 분위기를 많이 바꿨어요. 김광석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출연한 사람 아니겠어요? 노래패 출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소비, 일방적으로 이 매스미디어나 자본이 만들어낸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문화를 직접 창조하는 주체로 나섰던 시절이 딱 한 번 대한민국에 있었는데 그게 80년대였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87년 6월 항쟁이 성공리에 완수가 되지 못하고 이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면서 그 민중문화운동도 실패한 거죠. 사실은 맥이 끊긴 거죠. 자, 근데 이제 건전한 사회라면 일부가 만들어낸 소비,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사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향유하는 건강한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에릭 프롬은 한 겁니다.